돈도 돈이지만 건강 챙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왜 젊을 땐 들리지도 않다가 다 늙어서야 마음에 와닿는지요. 평생 식당 일로 관절이 닳도록 일만 해서인지 환갑이 되기도 전부터 허리, 무릎, 손목 어디 하나 콕 집을 수도 없게 온몸이 고장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아, 어머니, 그러니까 제 말대로 가사 도우미 쓰시라니까요. 아무리 집에서 쉰다고 하셔도 어머니 성격에 종일 쓸고 닦고 집에서 광내기 바쁘실 텐데 그러면 안 쉬느니만 못하다니까요. 아휴, 됐다는데도 혼자 사는 집에 무슨 가사 도우미야. 그럼 어머님 같은 분이 가사 도우미를 쓰지 누가 써요? 아, 무슨 재벌집 만화님만 쓰시는 줄 아나. 솔직히 어머님 가사 도우미 쓸 정도 여유 되시잖아요. 제 고향 후배 중에 집안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데다가 굉장히 싹싹한 애가 있거든요. 그 친구 어떠세요? 아유, 네 고향 후배? 네 고향 후배면 많은 나이도 아닐 텐데 그 나이에 가사 도우미를 한다고?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정이 좀 딱하기도 하고 저도 돕고 싶은데 마땅히 도울 방법이 없던 차에 어머니 생각이 나지 뭐예요. 걔가 집안 사정 때문에 고정된 시간으로 하는 일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어머니. 저 봐서라도 그 친구 한번 써보시는 게 어때요? 아유, 기다갑게 정말. 아유, 일단 알았다. 생각해보마. 정말이죠? 어머니, 꼭 생각해보셔야 해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다가. 알겠죠? 며느리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보다 믿을만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보다 어린아이라는 것도 좀 걸리고 평생 내 살림 남에게 맡겨본 적이 없어 아무래도 가사 도우미는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의 허리는 한번 탈이 나면 사람 혼을 빼놓게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저도 별 수 없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자식들이라도 가까이 살면 참 좋을 텐데. 딸은 일찍이 캐나다에 터를 잡고 살고 있고 아들은 식당 분점 문제로 대구에 내려가 있으니 자식 도움 받기가 쉽지 않았죠. 어머니 생각 잘하셨어요. 지희가 정말 싹싹하니 잘하거든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책임감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애거든요. 그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손끝이 좀 야물었으면 좋겠다. 난 그거면 됐어. 제가 지희한테 잘 얘기해둘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구 사정이 좀 있어서 어머니께서 그것만 좀 배려해주세요.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다만 뭐 잘 이야기해보마. 그렇게 며느리 후배를 소개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한동안 멍하게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어요. 꿈에서 오랜만에 먼저 간 남동생을 보았거든요. 한 번씩 보고 싶을 때마다 얼굴 좀 보여달라 그렇게 애원을 해도 나타나지 않던 녀석이 갑자기 지난밤 제 꿈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제 딸을 꼭 안고 있더라고요. 제가 종원아하고 남동생을 부르며 다가가자 남동생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 품에 안고 있던 딸을 제게 주었습니다. 엉겁결에 그 딸을 품에 안았는데 남동생이 이제 됐다는 듯 편한 얼굴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어요? 기일이 다가오는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이런 일도 다 있다 싶어 그 기분을 털어내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며느리가 소개한 가사 도우미가 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고 저는 그제야 이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우리 주연이 고향 후배라고? 네, 언니랑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뭐 집안 사정이 좀 있다던데 주연이가 네 사정 좀 봐서 배려해달라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사정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 아,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는데 집에 아픈 동생이 있어서 일을 쉬게 돼서요. 동생에게 연락이 오면 수시로 가봐야 하는데 다른 곳은 일하는 도중에 그렇게 가보는 게 쉽지 않아서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그때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절대 자주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대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배려를 해줘야 하는 그 사정이라는 게 바로 아픈 동생에게 수시로 가봐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런 이유라면 100번, 1000번도 배려해줄 수 있었죠. 그 나이에 아픈 동생 책임지고 일까지 하겠다는데 기특하기도 했고요. 착하고 싹싹한 아이라더니 과연 착한 며느리가 소개한 아이답게 첫날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집안일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걸레 쥐는 모양, 다 쓴 걸레 빠는 모양새만 봐도 제대로 일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다 보여요. 몸집은 작은데 어찌나 손끝이 야무지던지 여간에선 남의 손에 살림 맡길 엄두를 못 냈던 저도 무척 마음에 들었죠. 아니지,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손이 야무져? 아주 보통 해본 솜씨가 아닌데?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많이 했거든요. 엄마도 매번 검사를 제대로 하시긴 했지만 저도 성격상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걸 못해서요. 이만하면 어머니 마음에 드실까요? 아유, 충분해. 아주 충분해. 솔직히 말하면 기대 이상. 며느리 추천만 아니었음 젊은 사람 믿고 맡기기가 힘든 일인데 대단하다 싶네. 정말요? 그런 칭찬 오랜만에 받아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안일에 아픈 동생도 챙기고 거기다 일까지 하는 거야? 에휴, 젊은 사람이 참. 내가 미리 겪어봐서 아는데 그러다 몸 죽나. 내가 그걸로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개고생인데. 아이고 보라고 혼자서 옷 하나를 제대로 못 입어 내가. 옷이 불편하세요? 제가 옷 갈아입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어?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그런 일까지. 어머님, 편하게 대해주세요. 주연 언니 어머님이시면 저한테도 어머님이신데 어머님도 주연 언니 대하듯 편하게 이름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럴까? 지희 씨보다는 지희야 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해. 저도 그게 더 좋아요. 어떤 옷으로 갈아입혀 드릴까요? 어찌나 삭삭하니 말도 잘하고 가려운 등 긁어주듯 속 시원하게 해주는지 왜 진작 며느리 말을 듣지 않았나 후회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할 일이 많지 않아 함께 드라마를 볼 때도 있었고 차를 나누어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다 보니 금세 친구처럼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 아이 사정을 더 깊이 알게 되었죠. 몸이 안 좋아 식당도 남의 손에 다 맡겨놓고 있는 와중이라 적적하던 차였는데 그 아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이혼과 재혼으로 힘들었어요. 친아빠랑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있을 무렵부터 저는 엄마에게 늘 짐덩어리였고요. 내가 저것 때문에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아주 미치겠어. 어디 맡겨놓을 데 없을까? 아유, 그러지 마. 듣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가 소개시켜준 청소일이라도 해봐. 일하는 시간이 빠듯하지 않아서 애 보기도 좋고. 내가 진짜 저렇게 짐덩어리가 될 줄 알았으면 데려오지도 않았어. 어려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언제든지 엄마가 저를 놓고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애들처럼 떼를 쓰거나 우는 일은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죠. 결국 엄마는
제가 7살 때부터 저를 집에 놓고 일을 가셨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유치원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일 가기 전에 제게 집안일을 해놓으라 당부했고요. 그러면 저는 바닥을 쓸고 닦고 아침 먹은 것을 설거지하고 건조대에 마른 빨래를 걷어 개우는 일 같은 걸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렇게 심심하진 않았지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려오면 나가서 놀고 싶었어요. 엄마, 나도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 안 돼요? 너 엄마 없이 밖에 나가 놀다 나쁜 사람들이 데려가면 어쩌려고. 그럼 엄마 있을 때 엄마랑 같이 나가는 건요? 안 돼.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너랑 놀이터까지 가야 하니? 저 나중에 엄마 한가한 날 집에서 쉬는 날이나 나가든지. 그래서 저는 베란다에 앉아 친구들 노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죠. 자라면서 가장 힘든 일은 다른 친구들에게 허용되는 것들이 제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제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제가 점점 집안일에 익숙해질 무렵부터 엄마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도 늦어졌었어요. 그러는 날이면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갔을까봐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김치를 씻어 먹지 말랬는데 씻어 먹어서 가버렸나? 설거지할 때 거품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해서 가버렸나? 후회하면서요. 아, 왜 나와서 울고 있어? 엄마가 안 와서요. 아, 안 오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고작 그걸로 시끄럽게 울고 있어? 빨리 들어가. 저는 그때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고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좋았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새아빠가 생긴 거예요. 새아빠는 다정하지도 그렇다고 엄청 엄하지도 않은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저도 드디어 평범한 가족을 갖게 되어서 무척 기뻤어요. 재혼하면서 엄마가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됐고 학교를 끝내면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엄마가 여동생을 낳았는데 선천적인 질병으로 병치레가 잦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큰 병원에 가야 했고 수술도 몇 차례나 하면서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거의 돈 버는 기계처럼 늘 일만 해야 했죠. 그렇게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저도 집안일의 고수가 된 거예요. 그 아이가 덤덤하게 자기 이야기를 웃으며 마무리하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울컥 치미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프고 버거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아휴, 많이 힘들었겠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9살에 아픈 동생이 생겼으니 새 가족이 생겼다고 해서 제 삶도 생긴 건 아니었으니까요. 친구들이랑 약속 잡고 늦게 오는 날에는 정말 호되게 혼났어요. 저 때문에 동생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야단 맞은 뒤로는 저도 겁이 나서 못 놀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원망스럽진 않았어? 원망스러웠죠. 솔직히 중학교 때쯤에는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근데요, 저희 동생 진짜 예쁘거든요. 제멋대로 굴었으면 동생 탓이라도 하겠는데 자라고 나니까 저보다 더 불쌍한 게 동생이었어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밖에서 시간 보내고 오는 거 일도 아니었지만 여동생은 혼자서는 밖에서 나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동생 생각부터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기특하네. 동생은 아직도 몸이 좋지 않은 거야? 네. 3년 전 마지막 수술하면 앞으로는 관리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사람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예측하기 힘든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골치가 아파요. 돈은 둘째치고 동생이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고 있어서. 아니지. 왜? 수술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동생 마음도 이해는 가요. 평생 수술대에 몇 번이나 올라가야 하는 고통이 이제 끝났나 싶었을 텐데 3년 전에 겨우겨우 마지막이라고 설득해서 받은 수술인데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아유,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그래도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라는데 뒤늦게 없던 사춘기가 온 건지 하루하루 싸우느라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사정을 듣다 보니 저는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반찬 더 주고 과일 있으면 싸주고 그런 것뿐이었지만요. 제가 해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아 반찬할 때 넉넉히 만들라고 해서 집에 가져가라고 했어요. 아,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해 먹으면 돼요. 아니긴. 이러고 또 집에 가서 어느 세월에 반찬해서 먹을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먹는 게 부실해지기 마련이야. 나도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먹고 사는 거 아닌데 다 지랑 동생 생각해서 챙겨주고 싶어 이것저것 하라고 했어. 덕분에 내 밥상도 진수성찬이지. 어머니, 힘내, 응? 어쩌겠어. 이 상황에 힘을 내야 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알량한 말이랑 고작 반찬뿐이라 미안할 뿐이야. 아니에요, 정말.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어서요. 어머님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밖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 아이는 받은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제 엄마에게 모진 말을 듣고 힘들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선천적으로 굉장히 착한 심성을 가진 것 같았어요. 석 달 동안 일을 하다가 동생 문제로 급하게 나간 것은 2번으로 드문 일인 만큼 혼비백산에 나가는 얼굴에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한 번은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갔고 한 번은 설치해둔 CCTV를 보다 뛰쳐나갔어요. 그렇게 갔다 와서는 제게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연신 굽실거리며 사과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생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유, 이제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이라고 사람 민망하게. 갔으면 그냥 동생이랑 있을 것이지. 뭐하러 또 와? 집에 갈 시간 다 됐는데. 그래도 그게 예의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동생 먼저 생각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밖에서야 그렇게 나가버리면 네가 만든 요리 책임질 사람도 없고 손님이나 영업장에 피해 생기는 거지만 난 그런 게 아니잖아. 기껏해야 설거지 그만두고 간 건데 뭐 그거야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정 안 되면 내일 와서 해도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아이 그렇게 죄인처럼 굴지 말고 내가 다 미안해 죽겠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 또래면 모를까 자식 같은 애가 속이 꽉 들어차 있으면 그게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그래요. 좀 철없이 굴어도 될 텐데 싶어서 짠했죠.
저한테 모든 이야기를 술술하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아유, 잠깐만.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런 말을 했던가?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따로 물어보시진 않았어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아니죠, 분명히 부모님도 일하시느라 바쁘다고. 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반년 전? 그럼 얼마 안 됐잖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 저와 달리 아이는 비교적 차분하고 덤덤한 표정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업해. 취업이 안 되면 식당이든 카페든 편의점이든 알바라도 해서 좀 보태. 엄마, 나는 대학 못 가?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너는 지금 세연이 저러고 있는데 대학 간다는 소리가 나와? 아니,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으니까. 등록금은? 학비는 땅 파면 나와? 너는 어떻게 된 게? 엄마 아빠 부담 덜어줄 생각은 못하고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막상 엄마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서운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상 제가 대학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해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식당 아르바이트라 그때부터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조리부에서 일주일에 6일씩 일을 내 번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긴 채 전부 엄마한테 드렸고요. 제 미래를 위한 적응 같은 것도 사치였습니다. 동생이 마지막 수술을 하게 되면 숨통이 트일 거라는 엄마의 말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대학은 못 가더라도 너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는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버텨라. 그러면 세연이도 더는 크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지? 병원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그렇게 동생의 마지막 수술이 무사히 끝나던 날 우리 가족은 동생이 먹고 싶다던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었어요. 서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격려와 지지가 되는 말도 없었지만 그때 부모님과 저 그리고 동생은 한마음 한뜻이었을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게 한 번도 고생했다, 미안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날 흘린 부모님의 눈물이 비슷한 의미였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고된 생활이 마무리되고 엄마 말대로 숨 좀 쉬고 살려나 싶었는데 반년 전 부모님께서 빗길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던 거예요. 아유, 저 어떻게 한날 한시에 두 분이. 그러게요. 이제 고생이 좀 덜하려나 싶은 순간 그렇게 되신 부모님도 너무 안 됐고 부모 없이 세상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남은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저이지만 동생이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고생해서 그런지 병원에서도 특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데 3년 전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라더니 최근 검진 결과 재수술 판정을 받았고요. 아유, 저런. 아유, 어쩌면 좋아. 그래서 동생 봐줄 사람도 없고 간병인을 쓰자니 그 돈이 그 돈이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 좀 있어서 일단 일 그만두고 동생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저래 그런 사정 때문에 어머니 집까지 온 건데 저한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아이 얼굴을 보며 저는 불현듯 그 웃는 얼굴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감정이 낯이 익다고 표현하지 그때는 좀 마음이 쓰인다 정도였어요. 세상에 그 딱 한 사정을 듣고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있나요?
부모도 없이 아픈 동생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아이의 인생이 참 가여웠습니다. 그만한 자식이 있는 만큼 마음이 가서 이것저것 할 수 있을 만큼 챙겨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한 그 아이의 표정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아유, 지혜야,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죄송해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어쩌다가 잠을 못 잤는데. 실은 동생이 어젯밤에 갑자기 고열이 나서 밤새 옆에 붙어서 간병했거든요. 병원에서 막 퇴원해서 집에 데려다 놓고 오는 길이에요. 뭐? 아유,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하고 쉬지. 뭐하러 나왔어? 에이, 그래도 어떻게 일을 쉬어요. 평소 어머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요. 아유, 괜찮기는. 그러지 말고 얼른 가서 쉬어. 저 오늘 할 일도 별로 없고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정말 괜찮아요. 동생도 좋아졌고 혼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문제 있으면 연락한다고 했고요. 아유, 정말 지희 너 은근히 고집 있는 거 알아? 그런가요? 하지만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내내 기력이 너무 없어 보였고 마음이 쓰여 일을 시키기 미안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지혜야. 가는 게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으면 잠깐 누워서 눈이라도 붙여. 이럴 때 자는 잠이 또 단잠이다. 너 저 방에 우리 애들 올 때 쓰는 침대에 가서 누워도 돼. 그럼 저 이것만 하고 1시간만 잘게요. 죄송해요. 아유, 그냥 가서 자라니까. 거의 다 됐어요. 얼른 가서 눈을 붙이라고 배려를 해주었지만 책임감 있는 아이는 하던 점심 준비를 마저 끝내겠다고 손을 놀렸죠. 그러곤 저는 방에 들어가서 소소한 취미로 시작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슬슬 배가 고프기도 해서 점심을 먹어볼 참으로 나왔는데 그 아이가 거실 소파에 어정쩡한 자세로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운 것도 앉은 것도 아닌 채로 옆으로 쓰러지듯 누워 동생 연락을 놓치기라도 할까 핸드폰을 놓지 않은 채였습니다. 얼마나 곤히 잠들었는지 그 예민한 애가 제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푹 자고 있더라고요. 깨워서 방으로 보내면 그대로 일어나겠다고 할 것 같아 조용히 방에 들어가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었죠. 그렇게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리던 저는 그 아이의 귀 뒤에 있는 무언가에 시선이 갔어요. 귀 뒤쪽으로 3개의 점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개수나 형태로 보아 제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점이었거든요.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없는 게 그 점을 저는 3달 전 남동생 꿈에서 보기도 했고요. 그 점은 남동생의 딸, 그러니까 제 조카가 가진 점이었어요. 오래전 제게는 연년생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던 남동생이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진 것은 결혼 문제였어요. 안 된다니까. 엄마, 아니 왜 하고 많은 애 중에서 하필 걔야. 난 걔 마음에 안 든다. 걔 말하는 거 못 들었니? 결혼 허락 받으러 온 자리에서 대뜸 나는 시집살이 당할 생각 없으니 그럴 생각이시면 딱 접으시라. 그게 말이니 뭐니? 응? 그건 그냥 행여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런 거지. 그렇더라도 어른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당돌한 애. 나는 며느리로 드릴 마음 추호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 엄마, 그러지 말고요. 아들이 좋다는 여잔데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애를 네가 좋다고 하니까 더 싫다는 거야. 멀쩡한 애들 널리고 널렸는데 왜 걔니? 가진 게 있어. 똑똑하기를 해. 아니, 그렇다고 집안이 좋아?
아버지도 없다며. 그럼 너 걔네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걔 엄마랑 연락도 잘 안 해. 뭐? 아이고, 아유, 참 좋겠다, 좋겠어. 그나마 하나 있는 부모랑도 척지고 사는 애면 아주 알만하지.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애를 부모님께서는 탐탁찮게 여기셨습니다. 배경은 그렇다 치고 남동생이 좋다고 하니 만나보긴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꽤 버릇없는 태도를 보여 실망이 컸던 거죠. 남동생이라도 좀 더 귀하게 자란 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에 엄마는 어른 어려운 줄 모르고 할 말 다 하는 그 태도를 무척 싫어하셨고요. 평소 효자는 아니어도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해본 적이 없던 남동생이라 부모님께서 그렇게 반대하면 결국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뭔지요? 너 진짜 집 나갈 셈이야? 그럼 어떡해? 절대 허락 안 해주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집 나가버리면 엄마는 걔가 너 설득해서 깨어낸 거라고 생각해서 더 싫어하실걸? 누나도 걔라고 해? 누나도 성희를 가족으로 인정 못하겠다 이거야? 살가운 사이도 아닌데 뭐 이름까지 불러? 나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지. 대체 너가 왜 걔한테 그렇게 푹 빠졌는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누나한테까지 이해받을 생각 없으니까 신경 꺼.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알아서 살 테니까. 결국 남동생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엄마는 머리를 싸매고 누웠습니다. 아마 우리 가족의 암흑기는 그때 시작됐을 거예요. 일을 하다 만난 사이라는데 뒤로 알아보니 여자애가 바로 전에 다른 남자랑 1년간 동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허락해주려고 마음을 느슨하게 먹어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아유, 아주 여우 같은 애야. 종원이를 어떻게 꼬셨으면 그 착한 순딩이가 집을 나가. 엄마, 종원이 얼굴 보고 살고 싶으면 안 내켜도 그냥 허락해줘. 어쩌겠어. 거기다 애까지 가졌다며.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내가 제명에 못 살지. 내가 제명에 못 살아. 아유. 애도 낳을 생각이던데 이렇게 된 거 어쩌겠냐고. 어쩔 수 없지. 아유, 어쩔 수 없기는 뭐가 어쩔 수 없어. 이것들이 작정하고 애부터 가진 거야. 애 가지면 뭐라도 달라질 줄 아는 거지. 택도 없는 소리야. 난 절대 걔 며느리로 못 들인다. 너도 그런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려고는 오지 마. 부모님께서 매정하게도 남동생을 칼같이 끊어내려 하셨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른 채 하면 결국 부모님과 남동생의 끈이 정말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야 했어요. 저남 정말 저대로 살 생각인 건 아니지? 왜 아니겠어. 가서 매일같이 엄마 아빠 찾아가 빌어보기라도 하라니까. 자기도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까지 못하겠대.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 내 동생이었으면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다가 데려다 놨을 텐데 처남이라 그럴 수도 없고. 난 저하네. 그랬다간 종원이랑 당신 원수 사이는 되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우리 부모님께는 영웅 되겠지. 그럼 그 작은 집에서 진짜 애를 낳고 살겠다는 거야? 몰라. 그 생각만 하면 미치겠어. 제가 남동생 부부를 외면하기 힘든 것은 바로 저도 그때 임신 중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임신한 처지라 그런지 달갑지 않은 올케라지만 모른 체 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들어온 과일이나 먹을 것들,
틈틈이 싸다 주며 알게 모르게 챙겼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정붙이기 힘든 사람인 건 확실했습니다. 형님은 임신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거? 그냥 초기에 입도 때문에 힘든 거 말고는 크게 힘든 건 없었는데. 정말요? 아, 진짜 너무 복 받았다. 나는 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임신 안 했지. 술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되지. 아, 형님은 좋겠어요. 그래도 종원 씨한테 해줄 지원 형님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온다고 해서 솔직히 저 고마운 마음 없어요. 당연한 거지. 어? 참, 어머님 아버님도 독하셔. 이러다 저 진짜 이 단칸방에서 애 낳겠어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너무 없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결혼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 앞에서 그런 신뢰되는 말을 서슴없이 했으니 정이 가려야 갈 수가 없었죠. 아이는 태어났지만 결국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남동생 부부는 여전히 단칸방에서 살았고 분유값이 없어서 기저귀가 모자라서 번번이 제게 손을 내밀었죠. 종원아, 한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애한테 들어갈 돈 앞으로도 엄청 늘어날 텐데. 내가 안 버는 게 아닌데. 대체 성희 걔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 월급 갖다 준 지가 언젠데 돈 없다고. 차라리 경제권을 너가 가지고 있어. 돈이 그렇게 새는데 뭘 믿고 자꾸 애한테 맡겨? 경제권 안 주면 그냥 나가버린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뭐?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누나, 우리 애 하나 제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분유값까지 빌리러 와야 하는 거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까봐 무서워. 걱정 마. 분유값 정도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분유값이 끝이 아니잖아. 어떻게든 결단을 내리긴 내려야지. 그때 저는 은근히 남동생에게 이혼을 권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나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면 모두가 반대하는 올케만 사라지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기의 사랑처럼 자기 마누라 지킬 생각이던 남동생도 아이가 태어나자 돌변했고 결국 올케에게 이혼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 화살이 엉뚱하게 제게 날아온 겁니다. 물론 제가 이혼을 권했으니 영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간 건 아니었지만요. 형님이 이혼하라 했어요? 뭐? 갑자기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고서야 종원이가 왜 갑자기 이혼하세요? 종원이도 애 하나 키우는데 나름 고충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 내가 이혼하란다고 해서 이혼하는 애면 애초에 올케랑 살았겠어? 근데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안 그러던 사람이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여기 와서 생사람 잡지 말고. 형님은 뭐 들은 거 있죠? 말해봐요. 애까지 태어난 마당에 종원이가 저러는 이유가 뭔지. 들은 건 없어. 들은 건 없는데 이유는 알 것 같네.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분유값 손 벌리는 거 보면 자존심도 많이 상했겠지. 고작 그런 이유라고요? 분유값 때문에? 그게 어떻게 고작 그런 이유가 돼? 매일같이 벌어다 주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매번 누나 집에 가서 분유값 손 벌려야 하는 사람 심정을 모르겠어? 올케, 내가 한번 물어나 보자. 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돈을 어디다 쓰길래 종원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없어서 분유값을 빌리러 오게 하냔 말이야. 형님,
종원이가 뭐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는 줄 알아요? 별로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든 불려보려고 제가 용을 쓰고 있다고요. 대체 어떻게 용을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형님이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형님이 좀 알려주세요. 하나 엄마 없이 자라게 할 건 아니죠? 있으나 마나 하는 엄마라면 없는 게 낫겠지. 형님! 나는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이렇게 무턱대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일 다신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올케를 매정하게 내보낸 뒤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 품에 조용히 안겨있던 조카가 눈에 밟혀서요. 그렇게 이혼하려나 싶던 어느 날이었죠. 이른 아침 남동생이 갑자기 애를 안고 찾아온 거예요. 귀 뒤에 3개의 점을 가진 그 아이, 조카였죠. 종원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누나, 미안한데 우리 하나 좀 부탁해. 갑자기? 올케는 어디 가고? 몰라. 이혼하자더니 어디 자기 없이 한번 애 키워보거나 그런 소리 하라고 나가버렸어. 뭐? 애 엄마가 애만 놓고 나가버렸단 말이야? 일하는 너한테 맡기고? 미안해 누나. 일단 오늘만 좀 봐줘.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게. 아우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해. 알았어. 남동생의 이혼 선언 결과는 올케의 가출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본인이 없으면 애 키우기 쉽지 않을 거라면서 애를 놓고 가버린 거예요. 물론 저도 도울 수 있을 만큼은 도왔지만 조카와 고작 2달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는 만큼 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동생이 이혼하게 되면서 쌍둥이를 키운다는 작정으로 도울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 입장에선 그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미안해 누나. 매형한테도 면목이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올케는 아직 연락이 없고? 대체 어디로 갔는지 갔을 만한 곳은 다 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었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두고 나갈 생각을 해? 종원이 너 마음 단단히 먹어. 괜히 져주지 말란 말이야.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알겠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누나. 그러나 그 상황이 저희 남매만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조카를 거의 맡아 키우게 되면서 남편과의 문제도 생겼거든요. 남편은 책임지지도 못할 행동을 한 남동생에게 불만이 많았고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며 저희 부모님과 한패가 되어 남동생을 비난했죠. 당신 하나 언제까지 봐줄 건데? 모르지. 올케가 언제 들어올 줄 알고. 그럼 그때까지 하나를 우리 집에서 키우겠다는 거야? 여보, 종원이 사정 좀 봐줘. 안 그래도 가뜩이나 나나 당신한테 면목 없다는 앤데. 면목 없는 줄 알면 저러면 안 되지. 자기 마누라 찾아오든지 자기가 맡아 키우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책임감도 없이 애를 가지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었어. 자기도 잘못된 선택한 거 알고 후회하고 있어. 그런 애 닥달하고 몰아붙인다고 뭐가 되겠어? 조금만 기다려줘.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저도 사람인지라 옆에서 그런 소리 하는데 기분이 좋았겠나요. 남동생 사정이야 잘 알지만 그로 인해 부부간에 싸울 일이 생기자 마음이 편치 않았죠. 게다가 부모님마저도 제 선택에 손가락질을 하니 상황이 무척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너 하나 봐주지 말아라. 네가 봐주니까 종원이 저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종원이 일 가지 말고 애나 보게 하란 말이야? 일을 해야 분유값이든 기저귀값이든 벌어올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좀 도와줘. 올케도 그렇게 나간 마당에 이제 종원이도 별 수 없겠지. 내가 왜 종원이 저거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내가 생각해보마. 이제 와서 얼렁뚱땅 애 맡길 심사님은 어림도 없어. 그렇게 곤란해하던 중 올케가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깔끔하게 이혼한다던 남동생이 올케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애쓴 보람도 없이 남동생 부부싸움에 끼어 애만 봐준 꼴이 됐으니 남동생에게 화도 나고 남편에게도 면목이 없더라고요. 이혼한다며? 대체 어떻게 된 일인데? 성희가 자기가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데 어떡해. 꼴랑 그 미안하단 말 한마디에 풀릴 일에 나까지 끌어들였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솔직히 재결합한 건 누나 탓도 있어. 내 탓?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잖아. 진짜 이혼하게 되면 당분간 누나가 고생해야 할 건데 그걸 어떻게 누나한테 부탁해. 막말로 엄마한테 무릎 꿇고 들어가 빈다고 해도 결국 나이 든 엄마 아빠 대신 누나가 맡게 되겠지. 내가 내 주제를 모르고 이혼 생각을 한 거지. 종원아. 됐어 누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건 우리 집 일이잖아. 그동안 고마웠어. 부모님은 철이 안 들어 속상하다 했지만 제가 보기엔 남동생도 가장이 되면서 나름 속이 들어찼었습니다. 이혼해봤자 능력이 부족한 자신과 엄마 자격이 부족한 자기 아내 대신 제가 고생할 것이 뻔하니 쉽게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겠죠. 문제는 그 뒤로 올케가 부부싸움을 하면 습관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거였어요. 그때마다 남동생은 제게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조카가 3살이 될 때까지 가끔 제 품에 키웠습니다. 그러다 남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정분아, 그게 무슨 말이냐? 종원이가 어떻게 됐다고? 엄마, 종원이가 사고로 죽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종원이가 왜 저 어쩌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엄마 종원이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종원이 고생만 하다가 가서 어떡해. 아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공사장 인부로 일을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은 채 떨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손쓸 새도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간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었고 공사장 내에서 안전모 착용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측에서 나오는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올케 형편으로는 애 키우기 힘들 것이 분명하고 먼저 간 남동생이 안쓰러워 조카는 제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 부탁인데 하나, 우리가 키우자고? 미안해, 여보.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아휴, 저놈 저렇게 된 마당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런 거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애엄마가 있는데 고모가 키우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여보, 당신도 알잖아. 하나 엄마 애 키우기 적합한 사람은 아닌 거. 하나는 불쌍한데 솔직히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잖아. 우리 현우 현영이한테 쓸 돈도 부족한데. 여보. 하지만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올케한테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 남동생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 모든 문제가 올케 때문에 불거진 일이라며 원망을 쏟아냈던 터라 걱정이 많았어요.
드센 올케 성격에 그런 소리 듣고만 있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부모님께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본론을 꺼내셨죠. 너 혼자 하나 키우는 거 힘들 거 안다. 그렇다고 애 엄마가 있는 상황에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너에 대한 원망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든다. 어차피 데려와 봐야 정분이 몫일 텐데 딸 사위에게 그런 짐 지우고 싶지도 않고 이거 받아라. 먼저 간 종원이 몫이다. 생각하고 받아서 하나 잘 키우고 살아. 어디서 살든 잘 살고 있다 여길 테니 찾아올 필요 없다. 올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올케도 충격이 크겠죠. 갑자기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망망대해에 버려진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친정에 기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 더욱더 그렇겠죠. 그때 부모님이 올케에게 준 돈은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적어도 집 한 채 보증금은 되었으니 정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카가 있는 만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고 싶었는데 올케는 그 뒤로 완전히 우리 집과 인연을 딱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매정하게 연을 끊어버린 생각이던 부모님께서는 남동생이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라고 조카를 그리워하셨어요. 하나가 현우랑 동갑이랬지. 지금쯤 중학생 됐겠네. 잘 살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그렇게 눈에 밟힐 것 같으면 곁에 두지. 뭐하러 그런 소리는 내서 사람 떠나게 만들었어. 올케 성격 몰라 그런 소리를 했어? 그때야 나도 너무 속이 상해 그랬지. 성이 걔랑 연만 안 닿았어도 그럴 일 없었을 텐데 싶으니. 저도 살면서 엄청나게 생각했습니다. 아예 멀리하고 산 것도 아니고 저는 특히나 가끔 제 품 안에 안겨 재운 적도 많았으니까요.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 결심했던 적도 있던 만큼 언제 한번 만날 기회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남동생처럼 조카도 제 가슴에 묻고 산 그 세월이 벌써 20년을 훌쩍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와 같은 점을 가진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잠들어 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복잡한 심경으로 초조하게 아이가 깰 때까지 기다리면서도 심장이 두근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몇 시예요? 세상에, 죄송해요. 어떡해요. 너무 많이 자버렸어요. 아니야. 나도 뜨개질하다 깜빡 잠이 들어. 이제 일어났어. 국이 다 식었겠어요. 얼른 다시 데워드릴게요. 잠깐 지희야. 잠깐만 좀 앉아볼래? 네? 내가 너한테 문득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궁금한 거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개명한 적 있니? 저 이름 바꾼 적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주연 언니도 모르는 일인데. 그래? 정말 이름을 바꾼 적이 있어? 네, 10살 때 여동생이 아파서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가 속이 상해서 여러 무속인들도 찾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한 무속인이 제 이름이 영향이 있다고 했나 봐요. 저 이름 바꾸면 한 고비는 넘길 거라 그래서 그때 바꿨어요. 그럼 그 전까지 썼던 이름 좀 물을 수 있을까? 그전엔 하나였어요. 전하나. 새아빠 오고 나서 성을 바꿔서 지금은 김지희지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앞이 새하얘지더라고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남동생 전종원의 딸 전하나라는 것을요. 그 아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쓰였던 것도, 남동생이 웃던 얼굴과 많이 닮아서였다는 것도 그제야 깨달았죠. 남동생 얼굴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게 20년을 훌쩍 넘긴 일이었으니까요. 아유, 하나야, 하나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유, 우리 하나, 친아빠랑 엄마랑 이혼했다며. 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거야,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니야, 친아빠랑 이혼해서 헤어진 거 아니야, 하나야? 네? 어머니, 왜 저를 하나라고? 네 친아빠,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25년 전에 허망하게 사고로 갔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친아빠를 아세요? 저는 울음을 멈추고 차분히 지난 세월을 더듬어 아이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제 남동생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를요. 그러니까 제 친아빠가 어머니 남동생,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 고모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하나야. 내가 너를 죽기 전에 한 번은 보려나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믿기지도 않고요. 전씨가 흔한 것도 아니고, 그 성에 하나라는 이름, 게다가 내 조카랑 나이도 같고, 이 귀 뒤에 있는 점 3개, 이것만큼 확실한 거 없어. 네가 이렇게 고생해 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내지 않는 건데, 어떻게든 너를 데려다 키우는 건데. 물론 저도 그 뒤로 삶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일이 잘못되어서 식당을 시작했고, 내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지 못하고 돈만 벌며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키웠으면 적어도 내 자식처럼 하고 싶은 공부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고, 아픈 여동생을 책임지기 위해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일도 없었겠죠. 나중에 남동생 얼굴을 어떻게 보나, 혹시라도 나를 원망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위해 아빠의 머리카락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유전자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었어요. 아이는 확실히 우리 집안 핏줄이 맞았고, 결과를 받자마자 아빠에게 데려갔죠. 아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데려왔어요. 누구? 아빠, 종원이 딸 기억나? 누구? 종원이? 종원이 딸. 종원이한테 딸 하나 있었잖아요. 아유, 기억나지. 하나라고 했지, 이름이. 그 하나가 왔어, 아빠. 어? 종원이 딸 하나 찾았다고? 하나야, 인사드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여든을 남긴 아빠는 제 말을 듣고도 한동안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낯선 아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른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종원아. 조카를 보며 그리운 아들의 이름을 부르시곤 양팔을 뻗었죠. 조카는 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예요. 종원이 딸. 알아보시겠어? 종원이. 그래. 우리 종원이 딸 하나. 아유, 네가 어떻게 왔어? 찾았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빠는 만났네. 우리 아빠 소원 풀었어. 아유, 종원아. 아유. 아빠는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들어온 남동생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시며 조카의 손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엄마지만 아빠는 요즘 들어 계속 저 세상 가면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며 걱정이 많았어요. 행여 자기한테 자기 딸이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도 해줄 말이 없어 미안해 어떻게 하냐고요. 짧은 인생 그렇게 살다 갈 줄 알았더라면 못마땅해도 좀 받아줄 걸. 원망스러워도 자식까진 책임져 줄 걸. 후회의 나날을 살았죠. 내가 이제 원이 없다. 이제 원이 없어. 우리 종원이 만나도 면이 서겠다. 고맙다. 고마워. 아빠는 비로소 후련하고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굳이 아빠한테는 조카가 힘든 세월을 살았다 구구절절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풀지 못한 숙제를 해낸 듯이 후련해 하시는데 괜한 걱정을 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야, 동생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네?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고 우리 애들은 다 시집장가 가서 올 일도 별로 없고 혼자 적적하게 사는 것도 힘들고 나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네? 그래도 넌 동생 편히 봐서 좋고 나는 너네랑 같이 살아서 좋으니 서로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 세연이는 고모 친조카도 아닌데요. 게다가 세연이 나쁜 애고 네 동생이면 내 조카야.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아픈 애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하는 거야. 같이 나누자. 너 혼자 짊어지지 말고 같이 나눠. 나한테는 충분히 나눠줘도 돼. 물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 자식들의 의견도 필요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살면서 남동생에 대한 후회를 보고 두고 자랐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다음 주면 그 아이들이 제 집으로 이사를 와요. 살던 집은 월세로 내어놓으라고 했고요. 저는 요즘 열심히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조카가 걱정 없이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제가 힘이 되어야 하니까요.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내 할 일 다 끝냈다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못다한 사랑 듬뿍 주며 그 자매를 내 자식처럼 키워보려고 해요. 나중에 남동생 그리고 올케 만나면 떵떵거리며 어깨 펴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